네, 안녕하세요. 공법 강사 서창규입니다. 자, 올해 시험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뭐 선배들은 또 합격할 사람 합격하고 또 뭔가 또 미래를 준비하실 분들은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또 내년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자, 공법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나머지 민사법이나 뭐 형사법에 비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죠?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적게 투입하다 보니까 해마다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그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이제 공법 공부에 뭐 집중을 좀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요, 마음만 앞서고 또 대충 몇 가지 외워가지고 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해마다 시험 난이도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 오셔야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합격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법이 만만한 과목이 아닌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요, 이게 사실은 공법은 체계만 잘 잡아두면 여타 뭐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해서 뭐 훨씬 접근하기가 또 용이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계 틀을 잘 잡는 것이 공법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 공법은 뭐 헌법과 행정법으로 뭐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과목은 하나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헌법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뭐 헌법이 마무리되고 나면 곧 이어가지고 이제 행정법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아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강의 계획표를 받으셨을 텐데 일단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 내지 체계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다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교재를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헌법 기본서 교재와는 완전 체계가 달라요. 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헌법은 여러분들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뭐 처음 하시더라도 좀 이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를 축으로 해서 헌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헌법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서는 그런 체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뭐 헌법 통칙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뭐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그다음 본안에서 이제 기본권 전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연결되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그 다음 탄핵 심판, 그 다음 권한쟁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을 총집결시켜서 기타 헌법적 쟁점, 이래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공법은 여러분들 헌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앞으로 강의하면서. 자, 이 두 개는 별개의 법 과목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공법이 왜 튀어나왔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칠판에 잠시 집중을 하시면요. 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절대군주 시대가 있었죠. 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당연히 국민이 있었겠죠.
자, 이 시대 때도 규범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규범하고는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이 시대 때도 왕이 국민을 향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을 거예요. 이때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하는 작용이 있었다고. 이걸 이제 행정이라고 그래요. 행정작용이 있었는데 이때 행정작용은요, 주가 뭐였느냐면 주가 이 왕이 가장 좋아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면 상비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왕이 좋아했던 건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것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상비군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람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재산.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절대군주 시대다 보니까 이 왕을 견제할 세력도 없었죠. 그러니까 턱 하면 잡아가고, 턱 하면 재산 뺏어가고,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 여러분들 뭐 시민혁명 이런 거죠. 그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자기들이 대표자를 뽑죠. 그게 오늘날에 이제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뭘 하겠어요? 이제 드디어 법을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왕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뿅 가는 거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가기 전에는 뭐였냐면 왕이 국민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걸 우리는 인치, 사람을 다스렸다. 법에 의해 다스린 게 아니고요. 이 시대 때는 인치의 시대였다고, 인치. 법이 지배하지 않았다고. 절대군주 시대 때 왕의 권력을 누가 견제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치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치의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이제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 법이 다름 아닌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그게 근간이 되는 것이 헌법이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때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헌법, 행정법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규범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출발한다고요? 공법이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법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행정법 공부할 때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법치예요. 이 법치를 놓고 이제 이쪽이 국가겠죠. 이쪽이 국민이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이 법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요, 이쪽이 이제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이제 국가가 될 것이고, 이쪽이 국민이 될 텐데, 그래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특히 18세기 여러분들 17, 18세기, 19세기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국민이 침해받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금 인신의 자유잖아요. 자유, 신체의 자유, 이게 재산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기본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이 부분하고 이제 국가는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국가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국민은 자기의 이 기본권, 이걸 이제 사익이라고 하면 돼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국민은 이런 기본권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죠. 왜? 그냥 족쳤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이런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은 여러분들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 여러분들
징집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 숱한 행위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또 뭐 음주운전하면 국가가 여러분의 운전면허를 없애서 운전 못하게 한다든지 숱한 행위를 해요.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숱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터잡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범받게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혹시 공법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법은 비교 형량의 법학이다, 이런 많이 해요. 그 비교 형량한다는 건 저울에 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움직여갈 것인가, 이게 공법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 공사에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관심 사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뭘 설명을 드린 거냐 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법인 헌법행정법은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공법은 결국은 국가와 국민이 법치를 놓고 싸우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향해서 내려올 때, 왜 내려오느냐? 공익 달성을 위해서 내려올 때 법을 지키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우리가 배우는 지금 헌법하고 이걸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과 행정법을 지키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게 되면 국민은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내려오게 되면 국민은 못 참는다는 거죠. 그때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법치인데 행정법으로 놓으면 법치행정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을 할 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되면 공권력, 작용, 부작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 혹은 공권력의 불행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치의 기본은 이 공권력, 여기서 행정작용이에요. 공권력 작용이나 그다음 부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걸 할 때에 이 법을 지켜야 되고요. 이 법을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 법에 준수를 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국민 있죠. A를 보호하는 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도 뻔해요. 결국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공권력 작용이 과연 이 법들,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이런 법을 준수해가지고 왔는가? 그걸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본안의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걸 준수하면 문제 안 되겠지만, 준수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이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이제 권리구제가 되는 거예요. 권리구제가 되는데, 이 권리구제가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헌법 소원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는 이게 행정소송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밟아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개나 소나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받아들여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 이 소송 요건을 묻는 거, 이게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출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본안. 지금 국가가 한 이 공권력의 작용이나 그다음 공권력을 하지 않은 이 부분들이 이 헌법이나 이런 행정법, 즉 법에 반했는가 반하지 않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이제 본안의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이걸 논점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논점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올해 여러분 시험도 이거 물어봤고 이거 물어봤잖아요. 헌법 문제가. 행정법도 똑같아요. 행정법도 소송요건, 본안, 요 구조 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뭐의 문제라고요? 법치를 놓고 싸운다는 걸 강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 숱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위는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서 왔었을 때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치국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검토하실 때 결국은 공권력 작용이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법을 지키면서 했냐는 이 부분 하나 부분하고 안 지키고 했었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게 이제 권리구제 측면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권리구제는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행정법에는 행정소송이 핵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과 본안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그다음 행정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논의하는 거고요. 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법치에 반했는가 반하지 않았는가 이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 본안의 부분이 돼요. 근데 사실 본안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는 좀 이따 헌법 틀을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본안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건 비례 원칙이에요. 행정법은.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이 비례 원칙 갖고 다 논의합니다. 이걸 딴 말로 가인금지 원칙. 가인금지 원칙입니다. 이 비례라는 게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법이든 공법은 이 공익과 요 사이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공익 달성을 위해 숱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 내지 권리가 침범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도 지키고 공익도 달성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공법이에요. 그러니 공법에서 핵심 포인트 이게 법치를 준수했냐 아니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가인금지 원칙. 다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우리가 법에 반한다 할 때 이 법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그 공권력 작용, 즉 국가가 한 행위가 법치를 준수했냐 안 했냐의 핵심 포인트는 비례 원칙 내지 가인금지 원칙이 거의 다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도 헌법 보세요. 그 본안이 뭐였어요? 가인금지 원칙이 핵심이었잖아요. 모르면 그거 쓰면 돼요. 쓰면 거의 반 이상은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면 자, 일단 이 공법은 우리가 헌법과 행정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공법, 즉 지금 현재 의미를 갖는 이 공법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절대군주 시대 때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가 가지는 대표적인 그 자기 몸뚱어리하고 그다음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유린을 했었다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인치의 시대라고 그러고 그때 왕은 법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 그걸 우리는 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법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법치국가 시대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제 뭘 배운다고요? 공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법치할 때 이 법, 그 법이 이제 헌법을 필두로 한 행정법,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국가가 움직일 때 이걸 준수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법치를 준수했냐 안 했냐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다름 아닌 공법이다. 그걸 명심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국가는 공익을 대변하는 자고요. 앞으로 그렇게 딱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국민은 사익. 이게 기본권이고 헌법에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뭐라고? 법치예요. 그래서 국가는 법치를 지키면서 내려왔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은 법치를 안 지키면서 내려와가지고 나의 권리 이런 것을 침범하니까 나는 가만 있지 못하겠다 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법의 논점은 사례 문제에서 논점이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일단 국민이 지금 문제 삼으면서 사례 문제가 만들어질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국민은 내가 보니까 국가가 공권력 작용하면서 법치를 준수하지 않고 내려왔으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각종 자유, 권리가 침범받고 있으니까 구제받아야 되겠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원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권익구제 장치가 헌법소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헌법소원할 때도 아무나 헌법소원 아무나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받아주게 되는데 그게 요건이라고, 소송 요건, 적법 요건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들어오면 이제 본안의 핵심은 뭐예요? 법치를 놓고 이제 국가와 국민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 과연 법을 준수했냐 안 했냐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되는 게 바로 비례 원칙, 가인금지 원칙이 공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더라도 공법 공부의 반 이상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거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헌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국가가 하는 이 행정작용이 있죠.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법치에 반한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아서 보호받으려고 할 경우에 이건 지금 헌법재판소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어떤 행정작용은, 이 행정작용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법까지 헌법과 행정법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건데, 그럼 행정작용이 있으면,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 작용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A라는 친구가 이에 대해서, 보호받고 싶어서 구제 수단으로 갈 거 아니에요. 구제로 가게 될 텐데, 그럼 구제로 갔을 때에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지, 아니면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제되든 여기서 구제되든 다 구제가 돼요. 구제가 되는데 어떤 행정작용은 여기서 구제되고 어떤 행정작용은 여기서 구제되는지, 그걸 나누는 것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여러분들이 분리시키는 기본 출발이자 마무리 단계예요,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 두 개, 잠깐, 이 헌법재판소로 이걸 가는 부분, 이거 쪼개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이 소송 요건이 있죠. 여기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대상적격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상적격은 바꾸면 뭐냐 하면은 어떤 행정작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행정법원에서 다툴 거리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대상적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행정소송에서는 대상적격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 헌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다음 뭐 보충성이라든지 직접성 이런 것들이 다 대상적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하를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간할 이분화. 즉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구제받고 싶어서 문제 삼을 경우에 그걸 어디서 컨트롤해 줄 것인가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헌법과 행정법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라는 이유는 둘 다 어차피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법치를 지키게 하고 안 지켰을 때 국민을 구제해주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이라고요. 그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행정작용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행정작용은 이쪽으로 올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선택형에 보면 이 대상적격,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서 그 소송요건 파트에서 대상적격 관련된 직접성이라든지 보충성,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간할 이분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건 이쪽으로, 어떤 건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헌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공법의 전체 체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의 틀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그냥
밋밋하게 이 공법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미 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선명하게 머리에 먼저 입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의 체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헌법 체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가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는 아시다시피 이거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이고 법적으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법인은요, 법이 인간처럼 의제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안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다양한 기관들이, 이 기관이 국가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대통령, 국회, 뭐 여러분 각부 장관들 이런 친구들, 대통령이 뭔가 하게 되면 누가 한 것처럼 되죠? 국가가 한 것처럼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관이 있고 여기도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달성을 위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한다고. 헌법에서는 그게 이제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때문에 이제 국민의 각종 기본권, 이 기본권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체계 잡으실 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축으로 해서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럼 그걸 축으로 해서 갈 텐데 그 전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하나의 행정작용인데 이 작용에 대해서 아까 관할, 이원화 했던 말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인데, 그럼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뭐가 있느냐? 이 국가가 하는 것은 크게 우리 오늘 상금 불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국회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행정부. 이게 이제 입법부잖아요. 행정부, 그 다음 사법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숱한 국가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분류한 거고, 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법치를 안 지키고 국민에게 내려왔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국민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국회가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을 만들겠죠. 여기서 법률을 만들고, 이게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죠. 그럼 법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법률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행정입법이라는데 법률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입법 부작위. 그래서 만들므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안 만들므로써 국민이 얻어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복지 관련된 건 법이 있어야만 뭐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만들게 되면 그럼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걸 침범받는다 하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사가 되고요. 이게 만드는 것이 행사가 되고, 그다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불행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틀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주어예요, 주어. 공권력이고 행사, 불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행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행정부도 이 행정부는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것은 구체적인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 이외에 행정입법이라는 것도 있죠. 행정입법. 이건 실질이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돼요. 사법부는 당연히 뭘 하죠? 이게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 쪽에서 하게 될 공권력은 크게 국회가 하는 게 있고 행정부가 하는 것이 있고 사법부가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함으로써 국민이 열받는 경우도 있고 안 함으로써 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하는 경우, 그 다음 이걸 안 하는 경우.
이걸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판은 그건 나눌 의미도 없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헌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게 이제 법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처분이나 행정입법일 수도 있고, 재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처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기타. 여기 하나 더 쓰면요. 여기 약간 밑으로 내릴게요. 예. 사법부. 재판이고. 기타 있어요. 기타. 기타 행정작용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어디로 갈지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자, 열어놓고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자, 먼저,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면, 헌법재판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예, 권리부재형 헌법소원, 권리부재형 헌법소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요.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여러분들, 권한쟁의가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탄핵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있어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헌법의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체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여기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죠.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특히 여기 법률 돼 있잖아요. 법률 관련된 거요. 공권력 중에서 법률과 관련해서 그 법률이 법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보다 상위법은 헌법이겠죠.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 문제 있다 하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건데, 그 위헌법률 심판은요, 이렇게 왜 연결되어 있냐면, 만약에 어떤 법률이 있으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법률이 있으면요, 이 법률에 터잡아서 구체적인 처분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법이 있으면, 그 세법은 일반 추상적이고요. 일반 추상적. 일반 추상이란 말은 뭐 법 공부하면서 다 배우셨을 거고요. 일반 추상적인 것을 행정부가 집행하면 이제 처분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개별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처분에 의해서 A가 자기의 이제 권익이 침범받게 되면, 문제는 이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만약에 헌법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법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A는 이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송으로 가게 되면 이 소송 진행 중에 A가 이 소송을 맡은 법원이 있잖아요. 이 행정법원에다가 이 법률이 이상하다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요. 제청 신청을 하면 이 신청에 대해서 이 법원이 이걸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받아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으로 넘어가요. 그럼 받아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받아줬다는 것은 제청을 해요. 어디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청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안 받아주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때 여기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제목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간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 이쪽으로 잠시 오실래요?
여기 보면 국가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국가 촉서판이 하나 있죠. 그게 지자체예요, 지자체. 지자체도 국가로부터 이제 전례 내려온 건데, 이 지자체 안에도 기관이 있죠. 뭐 지자체 장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잖아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과 기관끼리 자기 권한이 침범받았다면 싸우는 거예요. 뭐 대통령하고 국회 사이에 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법에도 없이 왜 침범하느냐 하면서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하고 지자체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 요 기관끼리 안에 있는 지자체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리 그 행정소송법에는 요 부분이 있죠. 요 지자체는 있는 기관끼리 싸우는 것은 기관소송이다 해서 이건 행정법에서 배우게 돼요. 나머지 기관끼리 싸우는 거 있죠. 권한을 두고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거. 그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관 구성자들이 있죠. 요 기관에 보면 뭐 대통령부터 쭉 있잖아요. 지금 우리 헌정사에 아주 재미난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헌법이나 이런 법치에 반해가지고 행위했었을 때 그 친구를 그 직에서 제거시키려고 하는 게 뭐죠? 탄핵 심판이에요. 이 고위공직자들을 족치는 거예요. 지금 뭐 올해 작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고위공직자들이 이 탄핵에 지금 대상이 됐었죠. 그죠? 우리 헌정사상 이런 건 아주 재미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핵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정치는 사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정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이 정치의 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이 이상야릇한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정당이 활동하면 국가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정당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딴 단체에 비해서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당을 또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당을 우리 틀 속에서 아예 제거시켜버리겠다. 그게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의 기본적인 정치는 많은 정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정당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보겠다. 그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재판을 통해서 법치에 반하는 것들을 족치는 방법이 총 6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줄이면 5개예요. 그래서 이건 합치면 이건 헌법소원이지만 이건 다 합치면 사실 위헌법률 심판인 것이고요. 그래서 총 5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일단 헌법을 이해하실 때에 국가 쪽하고 누구 쪽? 국민 쪽을 놓고 지금 법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법치를 놓고 싸우는 건데, 그러면 이 법치는 이건 국가 쪽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국민도 지켜야 되고요. 그건 정당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치를 훼손할 때에 그게 제동장치를 걸어가지고 이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지키는 메커니즘이 총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쪼개면 총 6가지가 들어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었을 때 여기에 법률도 있고 법률이 아닌 것도 쭉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법치에 반해가지고 국민이 내려오게 되면 국민을 이겨서 다투려고 하는 거, 구제해주는 거, 이게 이제 법치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국가는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37조 제2항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37조 2항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국민의 자유 권리, 이게 다 합치면 뭐예요? 기본권이죠. 기본권인데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 기본권인데 이건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이건 제한할 수 있대요. 제한. 당연히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근데 제한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 질서유지. 우리가 뭐 개나 소나 술 먹고 운전하면 무질서가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 작용을 통해서 운전면허를 날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야 멀쩡한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 공공복리. 한마디로 하면 공익이에요. 다 합치면 이건 결국은 공익이에요. 공익. 이해가 되셨나요? 이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할 때 어떻게 제한하느냐? 아까 법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제한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군주 시대 때는 주먹으로 제한했다고. 인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한 수단은 당연히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 제한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정도껏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도껏 하라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익을 한편으로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 이게 사익이잖아요. 이 사익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제한을 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고. 딴 말로 하면 이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 정도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 그때는 침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되 이 제한을 할 때 필요한 경우를 넘어서서 제한하게 되면 우리는 그건 기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해가 되면 A는 어디로 쳐들어가면 되죠? 헌법재판소에 쳐들어가서 이제 헌법소원을 통해서 자기 침해받은 기본권을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요 비례 원칙에 반환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면 이 제한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침해가 되면은 이제 A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이게 바로 소송요건이 되는 거예요. 적법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이제 본안에서 진짜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안에서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할 때는 결국은 헌법에 반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면 침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뭐죠? 헌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헌법 안에는 헌법에 여러분들 명시적인 규정도 있지만 각종 헌법의 원리, 원칙 이것들을 다 들이대어 가지고 여기에 반해서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에서 이런 원리와 원칙, 규정에 준수하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건 뭐가 된다? 기본권 침해가 되고 본안에서 침해가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 친구는 인용을 받아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각종 원리 원칙에 보면 대표적인 그 원리 원칙이 뭐냐? 이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가행 금지. 딴 말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행 금지 원칙. 이 가행 금지 원칙이 거의 80~90%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또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원리 원칙, 뭐 문화국가 원리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각종 뭐 신뢰 보호의 원칙이니 가행 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되고, 그다음 헌법 규정, 개별 규정들도 있겠죠. 그런 것에 반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면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하고 A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본안에서 침해 여부가 확인이 되면
구제를 받는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는 걸 명심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흘러가는 과정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간헐 이원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이 숱한 행정작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권력이잖아요. 이 공권력이 어떤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컨트롤해주고 어떤 것은 행정법원에서 컨트롤하고, 그럼 헌법재판소에 컨트롤한다는 건 헌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정법원에 컨트롤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법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잠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들어가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특히 이 부분 있죠. 법률 부분. 이 법률 부분은요. 이 법률이 문제가 이 법률이 만약에 법치에 반해 가지고 이 법률이 국민 A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A가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게 항상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법률은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이고, 그 다음 법률에 터잡아서 구체적인 어떤 처분이 나오면 법률에 터잡아서 처분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추상적인 법 자체에 의해서 바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법률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법률에서 세법을 만들어요. 만약에 1, 2요건 충족하면 소득세 100% 부과한다.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럼 1, 2요건 충족하면 그 친구 소득 챙긴 거 다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심해 안 심해 이거? 너무 심하지. 과도하죠. 이런 게 이제 비례 원칙, 가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이 지금 만약에 이 법률이 헌법의 원칙인 가인금지 혹은 비례 원칙, 가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법률 자체에 의해서 바로 국민이 침범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원칙은 뭐냐면 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1, 2요건을 갖추잖아요? 갖추면 이제 소득세 100%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 이거에 의해서 A의 자기 재산권이 작살이 나는 거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바로 작살이 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구제받느냐? 이건 개별 구체적이고요. 개별 구체적이고, 이건 일반 추상인데, 일반 추상적인 법을 집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집행한 게 이거잖아요. 집행하면 개별 구체가 되고, 이건 보통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법에서. 그럼 이럴 때는 A는 어떻게 구제받느냐 하면, A는 일단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잖아요. 이 처분이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이 처분의 근거법이 이상한 거니까. 그럼 이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럼 취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취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이렇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느냐 하면 A는 이 처분의 근거법인 저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위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저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요. 제청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청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 행정법원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걸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게 이제 기각하는 거고, 받아주는 게 인용이 돼요. 그럼 받아주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책에 잡아드렸던 위헌심사형 헌법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이 집행과 관계없이 법률이 직접 A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요, A는 바로 이 법률에 대해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그 오리지널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 법률이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률이 위헌일 때 국민이 다투는 방법은 일단 원칙은 뭐냐면 이 법률을 집행한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면 A는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행정소송을,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그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요. 그걸 그 법원이 받아주면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저 법률을 날려 가지고 구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면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대해서 구제받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법률이 바로 집행 매개 없이도 A의 기본권을 직접 침범한다고 느낄 때는 그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지금 처음 진도에 들어가 있는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률 부분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불행사 부분은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런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공행사가 이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이 제한하는 것이 법치에 반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게 기본권 침해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법치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는 이 헌법이나 헌법 원리, 원칙에 반하게 되면 침해가 되고 이게 이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제한할 때 법치에 반하였다 안 반하였다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비례 원칙 내지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법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 가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직접성 들어가서 배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다. 그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 구체적인 처분은요 왜 이래 돼 있냐면 우리 헌법소원은 좀 우리 들어가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요건 중에 하나가 보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딴 권리구제 수단, 직접의 권리 수단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활용하고 헌법소원으로 와야 돼요. 근데 활용하고 오면 또 헌법소원으로 오면 안 돼요, 또. 그 이유는 들어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럼 일단은 이런 처분 같은 법률은요 행정소송을 통해 못 다퉈요. 못 다투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집행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다툴 수 있다고요? 행정소송,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투어버리면 보충성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못 와요. 보충성의 의미는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가고 예외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헌법소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안 받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안 받아주는 건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간다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권력은요. 어쨌든 그게 법치에 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받든 아니면 행정법원에서 구제를 받든 이래 받든 저래 받든 받는데 그걸 이쪽에서 받을지 저쪽에서 받을지 이게 간할 이혼한 문제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은 원래 헌법소원이 안 돼요. 원칙은
헌법 소원이 안 되도록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 되고 이건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추구를 해서 할 텐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일단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 때문에 자기 기본권이 지금 침해받았다 하면서 이 친구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 청구를 할 텐데 이 청구에서 이 청구 요건 있죠. 요건하고 이제 본안이 있는데 이 요건 부분에서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대상 적격이에요. 이 대상 적격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할 이원화예요. 이원화. 즉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지 그 다음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안에 오게 되면 본안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도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항상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때문에 A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권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본안에서 제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체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거주 이전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제한이 있으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제한의 정당성 여부 이게 만약에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없으면 이게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제한이 정당하다. 그러면 기본권 침해는 없어요. 없으면 이건 본안에서 지는 거고 기각이 되는 거고 침해가 있으면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권 제한이 정당성이 있냐 없냐 즉 기본권 침해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기준 그게 기본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죠. 그게 바로 헌법이죠. 헌법의 기본적인 헌법 규정 그 다음 각종 헌법 전체 원리에 숨어있는 헌법의 원리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기본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갖고 하나하나 뜯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은 어떨 때 가고 그 다음 권리구제형 헌법소는 어떻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는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기관들끼리 충돌하는 건 권한쟁의 그 다음 저 안에 있는 대통령이나 각부 고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고위 공직자들. 그걸 족치는 게 탄핵이고. 그 다음 이제 정당이 법치를 훼손하고 있으면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그 다음 이제 그 권한쟁의. 이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두 개 틀을 잡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첫 번째 소송 요건 부분하고, 두 번째 본안. 이렇게 나눠서 딱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탄핵하고, 그 다음 이제 위헌정당은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 네 가지 경우는 반드시 이 소송 요건 측면과 본안, 요걸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송 요건을 물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뭐 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본안에서는 권리구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 침해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틀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헌법의 기본 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텐데,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헌법 행정법인 공법의 존재 가치, 의미는 결국은 아까 제가 시대 배경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법치국가로 가면서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날 결국 공법은 이 법치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는 공익 달성을 위해 숱한 공권력 작용을 한다고요. 행정작용. 그럼 그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하지 않고 준수하면서 왔다라고 국가는 주장할 거고, 그 다음 국민 쪽에서는 거기에 반했다 하면서, 그리고 반해서 나의 각종 자유, 권리들이 침범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 이게 공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국민이 구제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개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행정법원, 즉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떨 땐 이쪽으로 가고 어떨 땐 저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관할 이원한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소송 제기 요건, 소요건 파트에서 대상 적격에서 거기 결정이 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대상 적격이 중요한 겁니다.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제 본안에서 이제 국가가 공권력 작용한 이유는 뭐예요? 공익 달성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공익 달성을 하더라도 공익 달성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되거든요. 그럼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그 기본권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제한할 때 법치를 지키면서 제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치를 안 지키고 제한하면 이제 기본권 침해가 되고 이제 구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각 기관들끼리 싸우게 되면 권한쟁의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법률 자체가 문제될 땐 위헌법률 심판이나 그 다음 위헌심사의 헌법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법률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송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게 전체 틀입니다. 이것만 알면 헌법의 기본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헌법교재인 그 변호사 헌법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헌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